일본을 한국과 동급 취급하지 말아라. 지난 9일 열린 일본 국회에서 아소다로가 한 발언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입헌민주당의 사쿠라이슈 의원이 한국, 중국, 대만과 셀구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일본의 민도는 동아시아에서 최악이라 할 수 있다 라며 현 정권인 자민당을 압박하는 발언을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가 일본의 방역에는 강제력이 없다. 한국과 동급 취급하지 마라. 일본의 민도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라며 발끈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었죠. 최근 일본은 한국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역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게 아무런 언질 없이 한국을 G7 국가로 초청한 것인데요. G7은 전세계 선진 7개국의 모임으로서 사실상 친미 성향 강대국 친목 모임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패권이 날이 갈수록 강대해지고 있고 실고 확산으로 인한 전세계의 피해가 막심해지자 미국은 동맹국들과 합심하여 중국을 따돌리는 전략을 취하려는 것이죠. 그동안 자국 우선주의만을 표방하며 동맹국 뒤통수 때리기를 취미로 일삼던 트럼프의 행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인데요. 기존의 G7에 포함되어 있던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이 모임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것을 적극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한국의 국제적 위상, 방역 능력, 군사력, 경제력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이라면 충분히 세계의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 라고 인정한 것이죠. 하지만 유일하게 이것에 반대한 국가가 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에서는 트럼프가 새로운 G11 체제 구상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직후 수많은 언론들에서 한국이 이곳에 끼면 일본이 아시아 유일의 G7 참가국이라는 의미가 퇴색된다 라며 식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강제징용 합의 등 각종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가이니 선진국의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라며 직접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으며 일본의 산케이 신문에서는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실리를 취하는 양다리 외교를 하기에 한국이 참여한다면 다른 선진국들이 합심하여 진행하는 대중국 압박 체제에 방해만 될 뿐이다 라며 한국의 가입을 찬성하는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G7 국가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다 라며 사실상 일본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다시피 했는데요. 이 와중에 아베 신조는 엄청난 승부수를 띄워버렸습니다. 일본이 G7을 대표하여 중국을 때리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국과의 정면 대결에 일본이 총대를 맨다면 굳이 G7에 한국을 넣을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지난 10일 열린 일본의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일본이 G7을 대표하여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성명을 주도할 것이다 라는 폭탄 발언을 한 것인데요. 과거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가결시켰을 당시에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가 이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내고자 했고 일본 역시 이것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지만 막상 일본은 동참하지 않았었는데요. 일본에게 있어 중국은 1위 수출 대상국이고 최근 중국 내 일본 자동차 판매량은 역대급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아베는 시진핑의 방해를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일본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야망을 미국 몰래 취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야심차게 강행한 홍콩 보안법에 대한 반대 성명을 발표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될 수 있다 우려했죠. 그래서 일본은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의 요청에 불응했었던 건데요. 이랬던 과거가 무색할 정도로 아베는 이제 한술 더 떠 G7을 대표하여 중국 때리기에 앞장서겠다 나선 것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이고 비장하며 그만큼 한국이 G7의 국가에 포함되는 것이 싫었다는 뜻이겠죠. 한국, 뜻밖의 이득.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본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한국에게 그리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한국의 산업연구원에서 지난 11일 발표한 2020 양회로 살펴본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홍콩 보안법을 제정한 것은 경제적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겠죠. 때문에 미국은 유럽 등의 주요 선진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한국에게 역시 동참할 것을 요청한 것이었는데요.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화답하긴 했지만 여러모로 난처한 입장인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수출 대상국 1위로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은 협력국에게는 무역우대라는 당근을 주고 비협력국에게는 경제보복이라는 채찍을 과감히 사용하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외교활로는 너무 좁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본이 앞장서서 한국을 G7에서 배제시킴으로써 한국은 우리도 G7에 동참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싶었지만 일본이 저토록 방해하니 방법이 없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G7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 찬성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반대하면 한국은 절대 G7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모든 명분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한국은 G7에 가입할 자격이 충분한 국가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국격 역시 상승된 것은 덤이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도 가만히 있다 이득을 보았다. 한편 일본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미쳐 날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고심 끝에 러시아에게도 G7에 가입하라는 제안을 했는데 일본이 눈치 없이 그것을 회방 놓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과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시킨 것을 말하며 침략 행위를 일삼는 UN 국제법 위반국 러시아는 G7의 자리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해방을 반가워하는 국가는 다름 아닌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인데요. 최근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동유럽권에 진출하며 다른 유럽 국가들의 안위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에 러시아가 G7에 영입되는 것은 이 국가들에게 썩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미국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기에 대놓고 반대를 하지는 못하는 입장이었는데 일본이 러시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으니 내 국가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겠죠. 즉 일본은 G7에 한국과 러시아를 넣는 것에 반대함으로써 한국과 다른 G7 국가들에게만 이득인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일본이 필요 이상으로 나대자 분노하는 미국.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일본은 미국, 중국, 러시아의 분노를 혼자 감당하게 됐는데요. 러시아는 과거 소련을 계승한 국가로서 전통적으로 미국과 관계가 썩 좋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대에는 두 국가가 항공 자유화 조약이라는 것도 맺으며 서로에게 군사적인 위협은 최소화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2017년에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의 상공에 러시아의 정찰기가 자유롭게 비행하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기도 했죠. 그런데 얼마 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항공 자유화 조약을 탈퇴하겠다는 충격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에게 수도 상공을 허용할 정도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핵무기를 배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발트해 연안에서 미국의 정찰기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격화된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감은 최근에 이르러 더욱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얼마 전 알래스카 근처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Tu-95와 수호의 전투기 등을 미국 방공 식별구역에 띄우며 도발을 감행했고 미국은 즉각적으로 F-22 랩터를 띄워 폭격기를 차단하는 등 러시아의 도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인데요. 이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게 G7 국가 가입을 권유한 것은 그만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다른 G7 국가들을 설득하면서까지 러시아를 G7에 넣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노력을 일본이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죠. 이에 미국의 언론에서는 일본이 명분상 G7 개편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으니 이제 미국은 일본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100% 활용하여 중국과의 분쟁에서 그들을 기꺼이 총알바지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논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일본과의 전쟁 시작하나. 러시아 역시 군사적으로는 세계에서 내로라는 수준이지만 경제력만큼은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오직 중국 하나만을 위해서 서방 국가들과 맞서다가는 안 그래도 세19 때문에 초토화되고 있는 자국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과거 소련이 붕괴됐던 것처럼 경제 파탄으로 인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PTSD가 발동된 것인데요. 때문에 수많은 언론에서는 러시아가 유럽연합의 경제제재와 미국의 경제제재 등 중국과 세트로 묶여 경제몰락의 길을 걷느니 잠시 자유진영의 편에 살짝 발을 담가 미국이 러시아의 체면을 어느 정도 세워줄 때 못 이기는 척 일부 협조하는 것이 낫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세계가 연합하여 독재국가 중국을 몰락시키고 나면 또 다른 독재국가인 자신들이 그 다음 타겟이 될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결과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이렇다 저렇다 할 의사표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뜨뜻미지근한 반응만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일본이 엄청난 어그로를 끌어올린 것입니다.
명분이냐 실리냐를 두고 고민하던 러시아에게 러시아는 침략 행위를 일삼는 UN 국제법 위반국이라며 무차별 폭격을 감행한 것이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참 황당하기 그지없을 텐데요. 명분이 없더라도 실리를 챙기기 위해 자유진영에 설까 고민하던 러시아는 일본의 도발에 이끌려 일본에 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는 자연스레 러시아의 G7 참여를 불발시키게 됐죠. 러시아로서는 현재의 고민거리가 없어졌으니 다행이라 할까요? 게다가 최근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이어오던 쿠릴 열도 분쟁마저 격화시키고 있기에 최근 러시아 내에서는 일본과의 전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쿠릴 열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조약에 의해 소련에게 편입된 도서로서 지금도 러시아가 정당하게 시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인데요. 일본에서는 한국의 독도에 하고 있는 작태와 마찬가지로 이 쿠릴 열도 역시 자신들의 땅이라며 계속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간한 2020 외교 청서에서는 이 쿠릴 열도에 대하여 일본의 영유권을 뻔뻔하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에 대하여 러시아의 일본 전문가로 알려진 아나톨리 코시키는 러시아의 미지근한 대응이 일본을 날뛰게 하고 있는 것이다. 1982년 아르헨티나가 영국령 포틀랜드 제도를 빼앗으려 했을 때 영국은 이 염치 없는 국가에 대하여 전쟁으로 대답해 주었다 라는 논평을 냈는데요. 일본의 산케이 신문에서는 지금 러시아는 전쟁을 치러서라도 일본을 응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2012년에도 러시아에서는 일본이 쿠릴 열도에 대한 도발을 지속하자 러시아 공군이 마음만 먹으면 20분 만에 일본을 지도에서 지울 수 있다 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러시아가 일본에게 어떤 무력 압박을 가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국, 일본과 전쟁 시작하나? 이런 상황은 중국에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겉으로는 강한 척, 의연한 척 하고 있었지만 세계 강대국들이 대놓고 중국에게 대항하면 두려운 것이 사실인데요. 혹시라도 우방국인 러시아마저 자신에게 등진다면 미국 하나와도 힘겹게 싸워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일본이 러시아에게 도발을 함으로써 러시아가 G7에 합류할 가능성은 없어졌고, 고맙게도 일본이 G7을 대표하겠다는 말을 하고 나섰으니 중국은 일본만 집중적으로 패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의 우익 세력들은 일본이 무력을 내세워 센카쿠 열도가 중국이 아닌 일본의 영토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점점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자체에서는 센카쿠 열도의 주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에게 확정 짓는 방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일본의 2020 외교 청서에서도 센카쿠 열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강조했죠. 기왕 G7을 대표하여 중국을 때리기로 결정했으니 중국과 분쟁 중이던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유권도 G7 강대국들을 등에 업고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인데요. 이것은 시대의 흐름과 상대의 전력을 전혀 파악하지 않은 아베 정권의 치명적 실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상에서 영토에 가장 집착이 심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대만, 홍콩, 위구르, 티베트에 대하여 그토록이나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동북공정을 통해 한국을 사실상 자신들의 속국으로 만드는 움직임도 보이죠. 이러한 중국에게 영토 분쟁을 더욱 격화시키는 도발을 하고 있으니 현재 중국에서는 이제 일본의 해군력은 중국에게 상대가 되지 않으니 어서 중국의 막강한 힘으로 일본을 굴복시켜야 한다 라는 여론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략예산평가센터에서 분석한 보고서에서 역시 센카쿠 일대에서 중국과 일본이 무력 충돌을 한다면 중국이 어렵지 않게 일본을 제압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가 있는데, 중국은 이것에 자신감을 얻어 앞으로 더욱 일본과 실질적인 해상 분쟁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졌죠. 먼저 도발을 감행한 일본에서는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즉, 일본이 G7을 대표하여 중국을 패겠다고 말한 이상 중국 역시 다른 국가들보다 일본을 최우선적으로 공격할 명분이 생겼고, 이참에 센카쿠 열도, 랴오이다오도 빼앗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일본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 재현, 도대체 왜 일어나?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시절 독일은 서유럽 국가들과 전쟁을 치르다가 소련과의 전쟁도 개시하며 급격히 패색을 띠게 되었습니다. 일본 역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미국을 급습함으로써 본격적인 몰락의 길을 걷게 됐죠. 원래 전쟁에 임하고 있는 국가는 양면 전쟁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선을 계속 확장하다 보면 군사력을 집중하지 못하여 필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현재 일본은 과거의 과오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1년째 경제전쟁을 진행하고 있죠. 한국도 경제적인 손실을 입긴 했지만 일본도 역시 여러 분야에서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역사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듯한 일본의 행보에 수많은 사람들은 의아한 심정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것이 일본 특유의 정서 때문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리로 인해 폭락하던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한일 무역 분쟁으로 인해 촉발된 혐한 정서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부의 분노를 밖으로 돌린 것인데요. 올해 들어 스19에 대한 미흡한 조처로 아베 지지율이 또 떨어지자 이제는 혐중 정서, 혐러 정서도 조장하며 자신의 지지율을 상승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결국 아베의 입장에서는 혐한 정서를 유지해야 하니 G7에 한국을 가입시키는 것을 막고 그것에 덤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치구도를 만들므로써 혐중 정서와 혐러 정서를 고양시키고 폭락하고 있는 자신의 지지율을 반등시키겠다는 건데요. 자국의 경제와 국민의 안녕을 저버리고 일본을 폭풍의 중심지로 내몰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언론에서 역시 이러한 아베를 응원하고 있죠. 역시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필요해. 참 대단한 국가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중근은 테러리스트일 뿐이다. 현재 차기 일본 장관으로 거론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했던 말입니다. 최근 일본의 아베가 건강상의 이상 증세를 이유로 퇴진하기로 공표한 가운데 아베의 후계자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 일본의 관방장관에 앉아있는 스가 요시히데입니다. 일본의 차기 총리 자리에 거론되는 4명의 인사들 중에 현재 가장 유력하다고 전해지고 있기에 그의 사고방식이나 역사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대한민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중요한 흐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내각의 총리가 그 힘을 발휘하는 의원 내각제입니다. 이전 아베의 노선이 두 국가를 흔들었듯이 차기 총리의 성향이 한일 관계의 미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스가 요시히데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인물로 평가됩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일본의 아베와 비슷한 노선인 것 같지만 그 이면을 보면 다른 평가가 나오기도 하죠. 오늘은 일본의 차기 총리로 지목되는 스가 요시히데가 어떤 인물이며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스가 요시히데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출범 후 줄곧 관방장관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기자회견을 했기에 그동안의 발언에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견 중 발언은 아베 정권의 노선과 궤를 같이 했으며 한국에 대해 각을 세우는 내용도 적지 않았죠. 특히 회자되는 발언 중 하나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에 관한 언급입니다. 2013년 11월 19일 스가는 안중근 표지석 설치를 위한 한국과 중국의 움직임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안중근에 관해서는 범죄자라는 것을 한국 정부에 그동안 전해왔다며 표지석이 한일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14년 1월 중국에 안중근 기념관이 개관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총리를 살해, 사형 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한국과의 역사 인식의 차이를 실감하게 했습니다. 또한 2018년 8월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을 때는 일본 정부의 설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극히 유감이라고 반응했었죠. 최근에는 일제강점기 징용 문제를 다룬 한국의 사법 절차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 매각될 경우 일본의 대응에 관해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책에 대해선 원칙주의자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뒤집었다고 판단하면서 이런 성향이 더 강해진 것으로 알려졌었죠. 약속이라면 어떤 것이든 일단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일본 고위당국자는 스가 장관이 의외로 한국에 무척 강경하다. 한국 관련 정책을 보고하면 위안부 합의 때 봤잖아 라며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한국과 맞서는 내용의 발언이 많았습니다. 다만 스가는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고 한일 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 나온 발언들이라서 이를 스가의 사고방식과 동일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가 과거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만류하거나 일부 정치인이 한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할 때 주의를 촉구한 점 등에 비춰보면 그의 내심은 아베 전 총리와 다른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합니다. 당시 스가 장관은 아베가 한국의 경제 보복을 하는 것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었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당시 총리 관저에서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스가 장관뿐이라는 말도 돌았습니다. 당시 스가 장관은 한국 관계자를 만나 일본 정부 내 정확한 기류를 알려주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징용재판은 폭거라고 거친 말을 쏟아내던 고노다로 외상에게 화를 내며 뜯어 말린 사람도 스가 관방장관이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아베 총리를 통제하고 브레이크를 걸던 것도 그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과거 국회에서 아베가 강요들의 야스쿠니 참배가 뭐가 문제냐, 그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다며 흥분했었는데 스가 장관이 강하게 경고를 준 상황도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주도한 것은 아베의 오른팔이었던 이마이였습니다. 이마이 다카야 정무비서관은 아베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외교 분야에서도 결정적인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요미우리 신문은 총리 관저 내 최고 외교 사령탑인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 부국장이나 외무성 내 관료 최고이직인 사무차관 등과 대립할 경우 아베 총리가 늘 이마이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대치 중인 중국이 1대1로를 내세우며 세계로 뻗어나가려 할 때 시진핑에게 중일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을 제안하자고 한 것도 바로 이마이였습니다. 결국 아베 정권의 중요한 인사와 정책 및 외교 방침은 아베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이마이 정무비서관 셋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스가는 이마이에 밀려 그동안 어떠한 힘도 쓰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결과를 보면 한국이 경제 보복을 했던 것과 중국과 1대1로에 참여하는 것 등 이마이가 제시했던 정책들은 전부 실패하고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이에 참다 못한 스가 장관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악화돼 아베는 이제 자신에게 참패를 안겨준 이마이를 뒤로하고 스가를 후계자로 선택하려 한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던 것입니다. 스가는 사실 아베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정치인입니다. 스가 장관은 명문 정치 가문이 넘쳐나는 일본 정계에서 보기 드문 자수성가형 인물입니다. 과거 젊은 시절 시골 출신인 스가는 뒤늦게 호세이 대학 야간 법학부에 입학한 뒤로는 경비원, 배달부, 그리고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전기통신 설비를 만드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지만 오래 가지 않아 정치가의 뜻을 품었습니다. 스가는 요코하마가 지역구인 오코노기 히코사부로 중의원의 비서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11년간의 비서 생활을 하고 요코하마 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하여 중의원에 처음 당선된 것은 48살 때인 1996년입니다. 이러한 그의 인생 때문인지 스가의 정치 내면에는 서민의 고단한 삶이 녹아있다고 평가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총리 부재 시 위기관리를 담당하는 관방장관으로 장기 재직해 최근 수년간 외국을 방문한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고 대외 활동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스가의 외교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베일에 쌓여있는 분위기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스가가 총리가 되는 경우 위기관리 내각으로서 아베 정권을 계승하는 것이 기본이 될 것이라고 2일 관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외교정책 수완은 미지수이며 일본이 중시하는 미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가는 독자 지지 기반이 약해 다른 파벌의 지원을 받아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각 세력의 이해관계를 절충하며 신중하게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지난달 31일 자민당의 호소다파, 아소파, 니카이파, 이시하라파, 무파벌에서 약 240표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1일 다케시다파도 스가 장관을 지지하기로 방침을 정하며 스가 장관은 과반인 294표를 확보한 상태죠. 지자체 대표로부터 0표가 나오더라도 총재로 선출되는 것입니다. 약식 투표를 실시한다는 총무의 결과가 알려지자마자 민영방송 TBS는 스가 총리 가능성이 99%라면서 차기 내각은 이렇게 구성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스가 정권이 출범하더라도 한일 관계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창수 전 세종연구소장은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에 비해 이념적 신념이 약하다. 그런 측면에서 그가 총리가 되면 한일 관계 분위기 전환이 가능하고
적어도 현상 유지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1년 임기의 과도적 내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 한일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베가 한 만큼의 신경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민당 총재 선출 뒤 일본의 차기 총리 선출은 오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정식으로 결정됩니다.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현재의 국제 정사 속에서 일본의 새로운 지도자는 과연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강한 능력은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것이기에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 될 것입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